말기암 진단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기암 진단 뭐 완벽하게 뭐 극복했습니다. 말기암 진단 완벽하게 치료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암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암은 우리가 평생 그냥 같이 살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뭐 없애버려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주마니아라고 돼 있는데 분명히 실명은 아닐 거예요. 필명일 거고 실제로 이분이 자기 그 치유 경험을 가지고 그 네이버 카페에 주마니아 카페라 그래서 그 주마니아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많은 암과 관련한 치유 사례 또 많은 정보들을 이 카페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나누는 거죠, 사람들하고. 그리고 강연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직업은 무슨 직장인이라고 하는데 직장은 어딘지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필명인 것 같아요, 주마니아가.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 동국대 정보관리학을 전공한 그냥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자연치유 전도사가 돼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본인이 시한부 말기암을 진단받고 현대의학이 포기한 자기 목숨을 스스로 살리고자 자연치유를 공부했고 그리고 그걸 자기 몸에 적용해서 8개월 만에 회사에 복직할 만큼 기적 같은 치유를 이룬 계기가 됐어요. 계기가 돼서 자연치유 전도사가 됐다 하고요. 그는 암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 그리고 치유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암이 치유되는지를 이해한 후 암은 죽을 병도 또는 죽는 병도 아님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는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의 치유 조건들을 충족하는 노력에 집중해서 치유를 이뤄냈다 하고 앞 서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이 책은 이 책에 보면 이 책은 총 4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자기 경험담이 나와요. 1장은 자기가 시한부 말기 신장암 환자로 판정을 받게 됐고 어떻게 자연 치유를 이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에 이 책에 추천사가 있죠. 이 책의 추천사를 누가 써주셨냐면, 우리 잘 아는 환자혁명의 저자이죠. 조환경 그 의사님이 이 책에 그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서문에. 근데, 이 책의 추천사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책은 지혜로워서 암을 치유할 수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건강은 지혜로운 자의 몫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소비자분들 만나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질환을 이겨내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워서 암을 치유할 수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야지 암을 고치고 생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암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문에 썼는데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굉장히 큰 어떤 인생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막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분명 우리 살아오면서.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우리 시험 망쳤을 때, 그리고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취업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뭐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사업하다가 크게 망했을 때, 뭐 어떤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을 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어떤 그 고통 또는 절망보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분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11년 제 몸이 이전과 다름을 느끼게 됐고 그해 12월 어느 날 등과 허리를 중심으로 가공할 통증이 시작되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가공할 통증이 시작되었대요. 3개월을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전전하다가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저의 힘으로는 아니 최첨단 현대의학으로도 감당 안 되는 암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갑자기. 그리고 이미 그 알게 됐을 때는 목부터 꼬리뼈, 양쪽 갈비, 폐, 가슴, 양쪽 골반, 무릎, 심지어 발목까지 온몸에 전이된 시한부 말기 암 진단을 판정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큰 고난이나 뭐 절망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사는 말기암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한 그 절망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만큼 그 절망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는 연애하다 헤어지는 것도 죽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상태, 건강한 상태가 얼마나 소중한 상태인지를,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다면 뭐든지 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의 중요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느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절망 상태에서 저라는 존재가,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저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사람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통, 통증. 사실 그보다는 죽음으로 가는 과정의 고통, 지금도 참기 힘든 이 고통이 죽음으로 다가가면서 얼마나 계속 극단적으로 증폭되고 커져갈 건데 그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통증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다음에 그 암의 통증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었대요. 뭘 봤냐면 치유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밤마다 이 사람이 그 병실에서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있었겠어요. 그 무서웠겠어요. 그 무서움 속에서 이 사람은 매일매일 그 유일한 희망으로 자연 치유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 나갔다는 거예요. 각각 방법은 제각각 달랐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과 핵심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게 된 건 뭐냐면 그 암이라는 것, 암 덩어리라는 거는 결과일 뿐 그 자체로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아무리 완벽하게 암을 제거해도, 왜냐하면 이 암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암을 아무리 제거해도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재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암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항암이라든가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의 암에 대한 방어 체계, 이거를 이분은 여기서 건강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면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자연 치유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런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건강성은 더욱 훼손돼서 재발할 때는 이게 국소적으로 어디 한 군데만 재발되는 게 아니라 온몸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재발한 암을 또 없앴다 해도 그 과정에서 건강성은 또 훼손돼서 더 빠른 시간에 더 다발성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암의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게 암 환자들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병원 치료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힘든 병원 치료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원인을 없애는 노력, 즉 자연치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거다. 현대의학적 치료는 이미 생긴 암을 없앨 뿐이고 앞으로 생길 암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가족 중에서 저희 아주버님이 올 3월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작년 10월에 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작년 2022년 10월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 강남 영동 세브란스에서 위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의사로부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암 환자는 뭐든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다 먹어라. 그게 뭐 소위 말하면은 그걸 물어봤대요. 우리 형님이. 그러니까 뭐 무슨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뭐 밀가루 음식, 뭐 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의사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다 필요 없어요. 뭐라도 먹으면 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기 암 환자한테 아무거나 먹으라 그랬다는 거죠. 아무거나 먹으라 그러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암을 치유하신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술이든 항암 치료를 해서 이렇게 치유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식단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철저하게 뭐 운동을 하든지 식단 관리하든지 뭔가 자연 치유적인 노력을 하면서 병원 치료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걸 이겨냈지 자연 치유 노력 없이 암을 이겨낸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병원에서는 어떤 자연 치유 노력에 대해서도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게다가 위암 환자한테 아무거나 먹으라고, 뭐든지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대의학적 치료를 하더라도 자연치유 노력은 반드시 병행되고 제 경험으로도 그 노력을 병행했던 사람만이 결국 치유를 이뤄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연치유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전제 조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암에 대한 방어 체계가, 게다가 그냥 방어 체계가 아니라 완벽한 방어 체계가 우리 몸에 존재한다는 거를 기본 전제로 우리가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자연치유라는 건 뭐죠? 뭐가 전제된 거예요? 내 몸에서 완벽하게 암에 대한 방어 체계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를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자연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자연치유 노력이 의미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분이 계속 이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암은 죽을 병인데, 죽는 병인데 나는 그 암에 걸렸어. 그래서 나는 죽어. 이걸 우리가 3단 논법이라 그러죠. 이 3단 논법의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이런 심리적 상태에서는 어떤 현실적 노력을 해도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은 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암 걸렸다 그러면 어머 나 이제 죽나 봐. 딱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치지 않고는 이 3단, 이 고정관념을 고치지 않고는요, 이런 심리적인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든 자연 치료를 하든, 이거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은 발현하지 못해요. 뒤에 나오지만, 심리적인 게 미치는 요인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 자율신경에. 우리가 결국 암을 이겨내려면 자율신경을 조절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는 우리의 자율신경이 망가져서 온 건데, 그 자율신경을 망가뜨리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한 스트레스는 없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은 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걸리든 내 주변 사람들이 암에 걸렸든 간에 암에 딱 걸렸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안 걸리면 죽는다라는 잘못된 관념을 극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암 치유의 기본이자 기초가 되고 자연 치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암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병도 아니고 죽을 병도 아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 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말기암 이제 그 진단을 받았어요. 온몸에 전이 됐어요. 목 아래로는 다 암덩어리였어요. 이 목 아래로는 다 암이었어요. 예, 그럴 상황에서 3개월, 시한부 3개월 판정 받았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나를 살린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대요. 치유기들을 기본으로 수많은 암 치유법들의 방법과 효과들에 대해 자연 치유되는 원리인 자율신경 균형 회복 이론에 대해 질병은 운명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후성 유전학을 비롯해서 우리 암회하신 분들이라 우리 파트너분들이라 아마 일반 분들은 이 말들이 참 어려운 말일 거예요. 우리 이거 이제 탁 와닿잖아요. 자율신경 균형, 후성 유전학. 후성 유전학은 뭐죠?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얘기하잖아. 암도 유전이다. 이런 말이 있고 집안 내력이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DNA적으로 내가 뭔가를 갖고 태어났어도 내 환경에 따라서 그거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게 후성 유전학이거든요.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유전적인 것도. 그죠? 그게 후성 유전학이고요. 그러니까 유전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요성과 자연 치유의 근본 원리를 제공하는 양자의학. 우리 양자 뭐 많이 듣잖아요. 알려주는 우리 몸의 치유 조건들에 대해서 그 덕분에 제대로 된 자연 치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몸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회복력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자연의 회복력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저는 그 자연의 회복력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영감을 얻었냐면 난지도라고 있어요. 난지도. 아마 우리 세대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난지도가. 난지도가 지금 마포구 상암동에 있죠. 그 월드컵 경기장에 큰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이 원래 쓰레기 하치장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인천에서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거기다 갖다 다 파묻었거든요. 한마디로 쓰레기산이에요. 근데 지금 그 난지도 가보셨어요? 쓰레기를 그렇게 인간의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퍼부은 그 섬이 그래서 난지도라는 섬이 됐는데 그 섬이 지금은 엄청난 그 저기 나무와 풀들이 자라는 자연 생태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회복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회복력.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게 만약에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내 몸이 그렇게 쓰레기로 쌓여 있어도 내가 어떤 노력만 조금 올바른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자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 그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거를 저는 그 난지도를 보면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암은 파괴적인 내 삶의 방식에 기인한 세포 변질이 원인인 질병이에요. 내 세포가 유전적으로 변이가 일어난 거죠. 그 원인이 질병이고요. 따라서 암은 그 파괴적인 삶을 바꾸라는 마지막 경고. 그러니까 암을 우리는 죽을 병이라고 인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병이라고 인지하면 안 되고 내가 파괴적인 삶을 살았고 그 파괴적인 삶을 바꾸라는 마지막 경고. 암은 내 인생에 마지막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암의 의미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암은 치유 적합적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마지막 경고이고 이를 무시한 채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긴다고 나을 리 없다는 사실도 본인은 병원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뭐 하반신 마비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장암 말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콩팥 하나를 떼어내지 않으면은 이 암세포가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마비된다고 의사가 막 협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그러니까 신장 하나를 떼냈어요. 근데 곧 수술하자마자 알았다는 거죠. 그 수술이 굉장히 의미 없는 수술이었다는 거. 그리고 항암제를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항암제가 뭐 예를 들면 10mg을 먹어야 이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반, 효과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이 2.5mg을 먹었다는데 먹어도 전혀 항암적인 효과가 없는 아주 극미량만 이 사람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항암제 때문에 몸이 낫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노력하는 자연치유 때문에 몸이 낫는지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안 먹을 수는 없어서 그 효과가 없는 수준의 미량만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항암만 했고요. 방사선 치료하자고 했는데 그건 자기가 거부했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기는 병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회사를 이제 휴직계를 내고 오대산에 들어가요. 오대산에 들어가서 전업치병이라고 하는데 이 전업치병을 이분은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으면 현재 상태에서 그 상황, 그러니까 현재 환경에서 그 병을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환경을 벗어나서 온전히 자기 몸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를 전업으로 치병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해서, 그러니까 병을 직업처럼 치료를 하는 그 과정을 전업치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에도 오대산에서 전업치병하다 이렇게 이제 소제목이 나왔어요. 성을 두고 싸우는 공성전에서 성을 함락시키는 일, 그러니까 공성이죠. 성을 함락시키는 일은 성을 지키는 일, 수성하는 일에 10배 가까운 노력과 활력이 필요하대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성을 공격해서 내가 함락시키는 게 10배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게 10배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건강이라는 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이를 다시 찾는 데에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노력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될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꼭 권하는 게 뭐냐면 치유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저는 이를 전업치병이라 이름 붙이고 치유에만 집중했습니다. 저에게 암을 가져온 물리적, 관계적 공간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오직 치병에만 집중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러니까 말기 암에서 완벽하게 그 암을 치유하신 사례, 1년 만에 암을 치료하신 제 고객분들, 소비자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한 일이 뭐였냐면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서 나가고 따로 방을 얻어가지고 온전히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1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병을 치료하더라고, 암을 치료하더라고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게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집을 떠나라. 내 남편과 내 새끼가 있는 공간 속에서는 내가 암을 취할 수 없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미리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미리 준비도 해보고 상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분은 오대산으로 갔대요. 이거는 오대산 사진은 아니에요. 이거 어디냐면 그
이게 장성이라 그래가지고 전남 장성리에 편백나무 숲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암 환자들의 성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주변 일대가 이 암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몇 달 동안 방 얻어가지고 또는 집을 얻어가지고 몇 달 동안 살면서 이 숲을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와서 이제 이 숲에서 등산도 하고 숲길도 걷고 이제 이러는데 이 편백나무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이 암 치유력을 너무너무 높이기 때문에 그 암을 치유하는 숲이다 그래서 치유의 숲으로 아주 유명한 장성의 편백나무 숲이 있거든요. 남원에서 장성이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장성으로 가야 되겠다. 뭐, 아니, 또는 뭐 여기 지리산이 있잖아요, 남원에. 하여튼 이런 곳이 있다는데,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기적 같은 치유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거 TV에서도 한번 다큐멘터리로 다룬 적이 있으니까 장성 편백나무 치유의 숲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숲에 들어와서 치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럼 오대산으로 가게 됐냐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당시 이제 본인의 형님의 친구분이 오대산 인근 마을의 이장으로 계셨대요. 때마침 비어있던 생태마을 시설을 통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고요. 산세가 빼어나고 장수 노인이 가장 많이 있다는 이 해발 700m가 장수 마을이래요. 되게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아마 뭐가 있겠죠. 뭐 산소라든가 이런 포화도 문제가 있을 거 공기가 좋은 곳인가 봐요. 어쨌든 이곳에 있는 그 마을이었대요. 그렇게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7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병원에서 엄청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고3 때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 터득하고 있는 자연 치유의 다양한 방법론을 자기한테 접목하면서 그야말로 치유에만 집중했대요. 그때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수행하는 수도자의 삶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먹고 운동하고 쉬고 명상하고 공부하면서 오직 치유에만 몰입하면서 하루 이 시간을 온전하게 자기한테 집중을 했대요. 특히 아름다운 절, 월정사, 특히 진입로에 있는 전나무 숲길. 그러니까 이게 숲과 치유가 굉장히 밀접해요. 숲과 치유가 굉장히 밀접한데 그게 편백나무 숲이든 전나무 숲이든 하여튼 숲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숲길은 걷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기운이 그대로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청량감이 있는 음이온이 가득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그곳을 맨발로 걷는 건 그 자체로 강력한 치유제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얼뜻 얘기하는 게 이제 맨발 걷기 얘기도 나오고 풍용 얘기도 나오고 명상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어떤 치유 중에 맨발 걷기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이온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가 숲에 가면은 음이온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내뿜는 음이온이 많다고 하는데 이 음이온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의 정의가 뭐죠? 음이온을 잃어버린 활성화된 산소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잃어버린 음이온을 우리 숲에 가는 음이온이 많기 때문에 그 음이온이 우리 몸에 달아오면 그 활성산소에 이 음이온을 채워주면서 그 활성산소가 안정화된 산소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암의 원인을 활성산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정상 산소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음이온이고 이 음이온은 숲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많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 공기 중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양이온은 먼지를 껴안아요. 그래서 먼지가 많은 곳은 양이온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먼지를 다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은 진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물리학의 대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먼지가 흡수돼 버리면 그 빈 공간을 뭐로 채우냐면 음이온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써야 내 방 공기도 양이온이 아니라 음이온으로 채워지는 방이 될 수 있어서 우리 앰모스피어 그러면 숲속 공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앰모스피어를 쓰면은 우리가 숲속 공기처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속에 가야만 음이온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지가 제거된 공간은 음이온으로 차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암 환자분이 있으시면 공기청정기 정말 꼭 얘기하셔서 숲에는 못 가더라도 공기청정기는 꼭 써야 된다. 꼭 말씀을 해주세요. 쌍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들어간 오대산에서 저는 걷는 건 물론 산비탈을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대요. 7개월 만에.
오대산에 들어간 지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대산에 들어가면서 이제 암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쌍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기어서 들어갔잖아요. 그 산에. 초반에는 주로 누워서 지냈대요. 운동하고 녹즙 만들어 마시고 풍욕하고 명상하는 일 외에는 자기는 계속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통증도 통증이지만 온몸에 파고드는 극심한 피로감. 여기 극심한 피로감에 여러분들 별표 5개 치세요. 우리 보통 이제 암 환자들의 초기 증세가 뭐냐면요. 피로감이에요. 여러분들 피로하시죠? 그러면 그게 암의 초기 증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의 초기 증세가 나타나는 가장 그 극명한 상황이 어떤 거냐면 자도 해결되지 않는 피로, 쉬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극심한 피로감을 대부분 호소하다가 몸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병원 갔을 때 암 진단 대부분 받으시거든요. 이런 극심한 피로감이 암 환자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좀처럼 풀릴 기미가 안 보였대요. 아마 조금만 걸었으면 아마 이 사람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밥만 먹어도 아마 힘들어서 누워 있었을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몸속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가 다 망가져 있었던 탓이다. 우리가 암에 안 걸리려면 미토콘드리아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겠죠. 미토콘드리아 그럼 떠오르는 게 코큐텐 효소겠죠. 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심한 피로감은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럼 다시 이제 우리 공부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왜 망가질까요?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는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으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죠.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발전소를 다 공격해서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에너지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극심한 피로감이 오는 거죠. 원인은 활성산소예요. 그 활성산소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코큐텐이죠. 그래서 코큐텐을 먹어야 미토콘드리아가 보호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 삼아 암 환자들이 겪는 통증이 어떤 느낌일지 우리가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볼게요. 이분이 자기가 겪었던 그 통증에 대해서 이제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기가 발병 전후로 자기의 신경세포에 전달되는 통증은 그야말로 이 세상 모든 통증의 극단을 연상케 했습니다. 양쪽 골반에 퍼진 암은 오래 앉아있기 힘든 묵직함을, 양쪽 갈비뼈의 전이암은 치과에서 마취하지 않은 신경을 바늘로 찌르는 듯 벼락치는 날카로운 통증을, 가슴에 전이된 암은 고개를 숙일 수도 손을 댈 수도 없이 아팠습니다. 특히 등 통증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마치 아무리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찐득찐득한 타르가 묻어 그것에서 통증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특히 힘든 것이 용암이 들끓는 듯한 뜨거움으로 느껴지는 통증인데 암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프다 죽는 거구나 눈물만 흐를 뿐 인간으로선 견디기 힘든 통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죽음보다 이 통증이 더 무서웠대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암의 통증이 이럴 거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간접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대산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연 치유를 했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누워만 있었고요. 근데 한 달 반쯤 지나서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석 달째가 되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벼워진 몸의 상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듯 싶었던 통증이 사라지는 계기로 자연 치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석 달 만에 몸의 상태가 굉장히 가벼워졌다.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는요, 얼마나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거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암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암은 결과일 뿐입니다. 암과 싸우지 말고 그 원인인 이전의 파괴적인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에 빠진 나와 싸워야 하며 여기 중요한 용어 나와요. 우리 생활 습관만 많이 얘기하잖아요. 생각 습관도 암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성격. 그래서 요거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해지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2장. 암은 죽을 병도 죽는 병도 아니다. 이제 이 사람의 자기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어쩌면 암세포는 나에게 무언가 간절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떤 이야기냐면 암세포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종국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짓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 몸이 나를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암세포도 내 몸의 세포잖아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내 몸의 세포들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암이 생기는 내 몸의 극한 상황, 나를 스스로 죽일 수밖에 없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내 몸의 극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에다가 별표 5개 밑줄 쫙 치세요. 이거는 우리가 달달달 외워야 돼. 암이 생기는 환경. 첫 번째, 저산소. 두 번째, 저체온. 세 번째, 고혈당. 네 번째, 노폐물에 찌든 세포. 그래서 우리가 해독이 되게 중요하죠. 노폐물에 찌든 세포 때문에. 그리고 산소가 너무 중요하고, 온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혈당 관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암을 일으키는 환경이라는 거. 내 몸의 세포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외워두세요. 이건 꼭. 우리가 주변에 암 환자가 있다면 이 부분은 달달달달 또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 노폐물에 찌든 세포. 그러니까 요거를 바꾸면은 이 환경을 바꾸면 암이 치유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암은 그렇기 때문에 암은 오히려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마지막 외침입니다. 정말 뼛속 깊이 이 의미만 알고 이해한다면 암 진단은 오히려 잃어버렸던 건강성을 찾고 더 행복한 삶으로 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암을 치유하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온갖 질병들 있잖아요. 뭐 비염부터 해가지고 뭐 귀 속에 무슨 귀병부터 해서 자잘한 병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병들을 싹 다 같이 치유를 해버렸어요. 실제로.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학습해야 되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누구 말 듣고 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분들도 대부분 우리가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이제 암 걸리신 분들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 몇 번 추천받아서 드려보기도 했을 거예요.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환자분이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공부가 돼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환자분이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뭐 명현 반응 일어났다 그러면 대번에 다 엎어버리고 안 먹고 병원 갔더니 뭐 수치 조금 올랐다 그러면 안 하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절대로 뭐 그런 거 함부로 먹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대부분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밀도 높은 학습해야 되고요. 전업치명, 반드시 자기 몸에 집중하는 어느 일정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평상시에 살던 대로 그 환경 속에서 그대로 살면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치유에서 나온 오해에서 나온 질문이나 의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질문들이 이분이 많이 받으셨대요. 우리도 받겠죠. 지금 저와 같은 암 종류 또는 병기라는 거 뭐 1기, 2기, 3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발병 부위인 사람도 자연치유하면 나을까요? 지금 시작해도 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무슨 상황인데 자연치유해도 될까요? 병원 치료를 할지 자연치유를 할지 너무 고민됩니다. 제 주변에 제 주변에 자연치유하다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자연치유를 선택한 걸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게나 해드릴 걸 자연치유 한다면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런 얘기 했어요. 실제로 그 암에 하시는 분이었는데 암에 걸리셨대요. 뭐 유방암인가 뭐 폐암에 걸리셨는데 자기는 병원 치료 안 하고 아메이 뉴트리라이트만 먹고 자기는 치유하겠다며 하다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 아메이 소비자분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 주변에 듣잖아요. 그럼 기가 확 죽죠. 근데 이게 다 오해에서 나온 질문이나 의견이래요.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의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5번에서 7번 같은 후회와 비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는 결과적으로 자연치유와 민간요법을 혼돈하는 데서 비롯된 오해고요. 결과론적으로 그렇다고 결부짓기에서 하는 오해고요. 그리고 현대의학과 자연치유를 양립할 수 없는 양자택일적 대립구도로 이해하는 데서 오는 오해라는 거예요. 자연치유는 나를 암에서 구해줄 어떤 우상을 찾는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몸의 다양한 치유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건강성 회복을 통해 치유를 추구하는 과정이고요. 또한 자연치유는 현대의학의 배제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 대상도 아니지만 고민이 된다면 병원 치료 받으면서 자연 치유에 대한 노력하면 돼요. 자연 치유는 건강성 회복 노력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실천해야 하는 추구의 영역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해서 암을 낳으신 분들 중에서 식단 관리 안 하고 자기 환경 관리 안 하고 암을 치유된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식단 관리는 전제해서
그거 다 보면은 그 치유 사례 보면 뭐 그 식단 나오잖아요, 다들. 그걸 한 사람들이 다 나았지. 평소에 먹던 대로 다 먹고 평소에 살던 대로 다 살면서 병원 치료하면서 나은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치유라는 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암을 비롯한 현대병은 파괴적인 삶의 패턴, 그것들이 누적돼서 세포의 생존 조건이 무너져 생긴 질병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고 암의 원인을 없애기 위한 자연 치유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치유도 많은 자연 치유 노력을 통해서 치유됨을 아는 사람이 노력해서 치유를 이루는 거지, 암이 자연 치유됨을 알지도 확신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서 암의 자연 치유를 바라기는 난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반드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제가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린 모든 상황을 그냥 듣지만 말고 자기화하는 과정,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 듣는 거랑 그 들은 얘기를 갖고 내가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오답 체크하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자기화하는 과정이 가져야 우리가 학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대요. 이런 공부도 오늘 내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 들었으면 그게 왜 그런지를 자기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해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강조하는 게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이유라는 거죠. 이런 확신이 없이 자연 치유 못한다는 거예요. 3장, 우리 몸에 자연 치유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자연 치유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내 몸에 갖춰져야 되는지 그걸 한번 3장에선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 자연 치유 조건들에서 이제 먼저 다루는 이야기가 자율신경 이야기예요. 저에게 자연 치유를 정의해 내려달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우리 몸의 완벽함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완벽함? 덩어리진 암도 녹여버릴 완벽함.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몸은 완벽하대요. 내 몸은 완벽한, 자연 치유는 우리 몸에 대한 완벽함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떤 완벽함이냐면 단단하게 덩어리진 암도 싹 녹여버릴 완벽함이라는 거죠. 자연 치유는. 덩어리진 암도 녹여버릴 완벽함. 이런 완벽함은 그럼 어디에서 오냐? 여기다가 밑줄 쫙 치세요. 별표 치세요. 바로 자율신경 균형 상태에서 오는 게 바로 우리 몸의 완벽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덩어리진 암도 녹여버릴 완벽함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자율신경계는 우리 주변 환경과 정보들을 종합 분석하고 대처함으로써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몸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내 몸을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자율신경이라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대처를 하는 거죠. 그 상황. 그래서 내 몸을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우리 몸의 완벽함과 세포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각종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이 자율신경이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면 소화 흡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교감신경이 확 항진이 되면 소화 흡수가 안 되잖아요. 음식 먹으면 딱 체하고 얹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자율신경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하위 시스템이 첫 번째가 소화흡수 시스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독 시스템. 내가 지금 내 앞에 사자가 왔는데 무슨 내가 독을 해독하고 있겠어요. 빨리 도망가거나 싸워야죠. 그죠? 그래서 해독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르몬과 관련된 내분비 시스템들이 정상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물로 면역은 떨어지고 내 몸의 독소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 우리 몸은 뭐가 온다? 아까 암의 원인 4가지 있었죠. 그 중에 3가지가 뭐예요?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 상태가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세포들의 삶의 조건이 깨집니다.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 세포들이 노폐물 배설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노폐물에 찌든 상태, 암의 4번째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한나라의 전쟁이 나면 모든 물자를 전쟁을 치르는데 쏟아붓기 때문에 국민의 삶이 열악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현대 사회의 파괴적인 생태계 속 복잡한 시스템에서의 정신적 문제 등도 맹수를 만났을 때 도피하는 방식으로 우리 몸이 대응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삶의 방식 자체가 우리 몸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이 맹수를 만난 것과 같은 반응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암에 잘 걸리냐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려요. 파이팅하고 열심히 살고 뭔가 막 큰 성취를 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성취를 해낸 끝에 너무 피곤해갖고 병원 갔더니 암이다, 말기암이다 이런 진단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된다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라는 거를 나를 긴장시켜서 열심히가 아니라 즐기면서 놓아버림으로써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크릿 같은 것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연 치유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 3장의 조건인데 총 8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념적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냐? 이거는 꼭 이게 돼야지 우리가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첫 번째, 암은 죽는 병, 나는 암 환자, 그래서 나는 죽는다. 이거 깨라는 거예요. 암은 죽는 병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중 가장 극단의 스트레스가 뭐다? 죽음을 느낄 때라는 거죠. 그 어떤 스트레스부터. 동의하시죠? 암의 원인이 지속적인 교감신경 우위 환경에서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교감신경 우위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세포 변질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벗어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부교감 우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부교감이라는 거는 이완되는 거죠. 내가 이완되고 완화되는 환경인데 암은 곧 죽음이라는 인식 아래 암의 진단은 더욱 극단적인 교감신경 우위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암 환자들이 어떻게 몸이 극단적으로 무너지냐면 그냥 난 피곤했어. 그냥 난 좀 몸이 좀 아팠어. 근데 병원에 갔어. 말기 암이래. 말기가 아니더라도 뭐 스트레스, 뭐 암세포가 뭐 쬐까맣게 있다라는 말만 들어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암이라는 얘기를 들어갖고 오히려 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더 극단적으로 더 확장된다.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치유 노력도 효과도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입니다. 암 치병이라는 우리가 여정을 가는 동안 암은 죽음이라는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궁극적인 치유를 기대하기는 난망합니다. 암은 뭐라 그랬죠? 암은 죽음이 아니라 암은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내 몸을 고칠 기회. 극적으로 고칠 기회를 주는 거지 암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 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두 번째는 정서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연 치유를 신선노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분이 아마 오대산에서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삶이 자기한테는 신선노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아니겠습니까? 자연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이 일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기에 충분히 휴식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유유자적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 바로 신선노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일정 기간을. 하지만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이렇게 안 지내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프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원망 속에서 자기 병을 치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서적 조건에서 치유는 어렵다. 그래서 신선노름의 정서적 조건을 만들어내라. 그 다음에 정신적 조건도 있대요. 대부분 작은 증상이나 상황 악화에도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백지장처럼 얇은 내공으로 치병하기에는 자연 치유의 기본 전제가 되는 지속성. 그러니까 암 걸렸다고 뭐 항산화제라고 더블엑스 주문해서 먹다가 석 달 이상을 안 먹잖아요. 병원에서 먹지 말랐다고 안 먹고. 조금 몸이 아프면 내가 이거 먹어서 더 아픈 거 아닌가? 조금만 수치 안 좋으면 이거 먹어서 더 아픈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대부분 오래 지속하지 못하잖아요. 자연 치유는 지속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담보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내공이 약해서. 따라서 제대로 된 자연 치유 노력을 통해 치유될 수 있음을 알 때 치유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내공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네 번째, 시기적 조건이에요. 식이요법을 하지 않고는 자연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공급원인 3대 영양소가 있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걸 비롯해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각종 효소, 또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류를 비롯한 각종 파이토케미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암을 비롯한 현대병이 세포 변질이나 기능 상실이 동반된 대사질환이라는 측면에서 치유 시기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신체적 조건이 있어요.
어떤 신체적 조건이 있냐면 우리 몸은 수많은 혈관, 신경, 림프관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각종 신경망과 혈액, 림프액 순환을 기반으로 신경계, 소화기계, 내분비 기관들이 조율되고 작동됩니다. 이러한 작용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줄치고 별표 5개. 뭐가 있어야 된다? 바른 근 골격이 필요합니다. 척추가 또는 몸의 골격이 바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 바른 몸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다 틀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혈관, 신경, 림프관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어딘가 눌려 있고 어딘가 막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골격의 뒤틀림은 근육의 경직과 뭉침으로 나타나고 각종 통증과 혈액과 림프순환의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상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유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몸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요가를 할 수도 있고 뭐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몸에 맞는 방식으로 또는 주변에 암 환자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걸 가르쳐 주셔서 몸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치유는 안 된다. 그걸 꼭 알려주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적 조건도 있어요. 환자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타자는 곧 지옥이잖아요. 그죠? 락강이라는 철학자가 설파했잖아요. 타인은 곧 지옥. 그래서 우리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곧 인간관계에서 되게 부분 많이 비롯돼요. 그래서 상대방 눈치 보기, 외로움, 미움, 원망, 적개심 등이 환자의 치유를 막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걸 아주 많이 봤어요. 환자인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를 적어도 치유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은 치유 조건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치유를 하려고. 그 다음에 환경적 조건 중요해요.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정화되려는 복원력, 회복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회복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부 독소의 유입을 막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깨끗한 자연과 숲에 존재하는 피톤치도, 음이온 등이 면역력을 강력히 증대시킨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대부분 숲으로 많이 가죠. 그리고 외부 독소의 유입을 막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적 조건 중에 특히 식이 조건에서 뭘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더 챙겨 먹어라는 것까지는 만약에 설령 못 지킨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암 환자는.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해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 해소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분이 트라우마 해소하려고 책에 보니까 그것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얼뜻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그 뭐죠? 그 사람 이렇게 약간 가수면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 최면요법. 최면요법도 이 사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낙방이나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 실수했을 때 느끼는 창피함, 각종 사건, 사고에서 경험하는 공포감과 불안감 등등. 살아오면서 겪는 부정적 사건과 일들에서 경험한 감정은 시간이 지난다고 의식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의식에 남아 어떤 형태로든 현재의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인생의 여러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발현되기도 하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 치유력과 면역력이 발현되어야 할 때 이를 막아 숱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무의식이 나의 치유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 해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럴 때 이제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도 있죠. 종교적인 힘으로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해요. 건강한 세포로 회복되기 위한 우리 몸의 다양한 치유 조건들이 어느 하나 무너짐 없이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될 때 우리가 원하는 치유는 반드시 빠르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의 치유 조건을 다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최소한은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해라. 그럼 구체적으로 암 치유 식이요법의 원칙들과 구체적 방법들에 대해서 이분이 소개했는데요. 암의 식이요법으로 저는 2가지 목표를 설정합니다. 첫 번째, 혈당 피크가 없는 낮은 일정한 혈당 유지하기. 이걸 저혈당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굶어갖고 혈당을 낮추고 이건 아니에요. 저혈당 오면 쇼크 와서 큰일 나죠. 그게 아니라 일정한 혈당이 되게 높은 혈당이 아니라 낮은 일정한 혈당. 이게 저혈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삼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몸이 아직 면역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변동이 없는 낮은 일정한 혈당을 유지함으로써 포도당 대사 능력이 뛰어난 암이 크는 것을 최대한 막고,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줄을 쳐보세요. 포도당 대사 능력. 여기 아시죠? 암세포는 포도당만 먹는 거 아시죠? 포도당만 먹는 게 암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갑자기 포도당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암한테 먹이를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일정하게 균등하게 조금 티 안 나게 줘야 되는 거야. 포도당은 내 몸의 혈액 중에. 안 그러고 갑자기 내가 콜라를 마셨다. 암 환자인데 그러면 그냥 암세포가 그걸 쫙쫙 가져가요. 그래서 그 암이 크는 거를 막으려면은 갑자기 고혈당으로 가는 그런 식사를 반드시 우리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현미식. 그러니까 현미식의 특징이 뭐냐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이거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해야 혈당이, 그 식이섬유가 혈당을 딱 품고 있다가 서서히 흡수시키잖아요. 스폰지처럼 우리 장에서.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사이 우리 몸을 해독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면역력이 살아나게 하는 기본 조건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가공된 정제 탄수화물.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여기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뭐겠어요? 바로 고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육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류에 단백질과 지방이 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절 금지. 다시 한번, 가공된 정제 탄수화물,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일절 금지.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1년은 최소한 금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 파이토케미칼 등은 일반인의 섭취량에 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량으로 섭취하는 거. 일절 금지와 다량으로 섭취해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시켜갖고 여러분들 소비자분들, 우리 주변 지인들한테 암 치유에서 반드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해독하려면 간에는 다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소의 원료들이기 때문이죠. 해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암 친화적인 몸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육식금하기, 생선, 달걀, 가금류까지 포함해요. 육식에. 달걀도 포함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제품도 여기에 포함되더라고요. 1년간은 이건 필수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금하기. 정제 탄수화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당 수용 능력이 뛰어난 암이 빠르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을 금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포도당을 대사하려면 뭐가 나오죠?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인슐린이 암을 성장시키는 주요 인자이래요. 이 호르몬 자체가. 그리고 암의 성장을 돕는 염증 유발 물질인 거 우리 아시죠? 인슐린 과잉 분비되면 염증 유발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 금하기 꼭 기억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현미식을 하라는 거예요. 암 환자들의 기본이에요. 현미식은. 왜냐하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가바, 감마, 오리자놀 같은 항암 및 기능성 성분도 풍부하대요. 현미식은 건강식의 중심입니다. 그 밖에 고구마, 밤도 매우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녹즙을 마실 것. 하루 최대 2리터를 추가하되, 처음부터는 어렵다면 몸 상황에 맞게 섭취하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즙 형태로 마시라고 권하냐면, 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소화 흡수율이 낮대요. 그래서 아까 비타민, 미네랄, 각종 요소, 파이토케미칼을 다량으로 섭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다량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형태로 먹게 되면 흡수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즙 형태로 드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즙형태로 드셔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식이섬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식이섬유 할 때 우리 파이버 비츠 권하시지 마시고요.
파이버 파우더를 권하세요. 수용성 식이섬유를 권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섬유질이 안 중요하냐? 절대 아니래죠. 아니래죠. 아까 얘기했듯이 혈당 피크를 막아주고 장 건강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생채소, 현미, 껍질째 먹는 과일 등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유산균의 먹이인 섬유질을 꼭 섭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암에 좋다는 특정 음식을 과용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암에 걸렸다면 뭐 차가버섯을 먹어라, 뭘 먹어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과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런 거 많이 권함을 받아봤고, 많이 뭐 선물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몸의 미세 영양소들은 팀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균형이 핵심이어서 뭘 하나를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래요. 그렇다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에 3번 먹는 거라면 자기는 한 번 먹었고, 하루에 한 번 먹는 거라면 그런 것들은 격일로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암 치유를 논하기 전에 지켜야 할 것들인데, 저는 이 책에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중요하게 와닿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다작입니다. 암 치유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사실 다작이다. 많이 씹는 것. 사실 뭘 먹느냐보다 많이 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연 치유 노력은 세포가 살기 좋은 조건을 조성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대충 씹어 먹으면 세포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암환의 경우는 소화 흡수 기능이 터무니없이 안 좋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음식을 만약에 대충 씹어서 넘기면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소화 효소를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화 흡수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장에서 썩게 된다는 거죠. 특히 탄수화물은 우리 침이 소화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침으로 충분히 탄수화물을 마지막 그 아밀라아제가 마지막 포도당으로까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탄수화물은 타액이 소화액이기 때문에 입에서 화학적, 물리적 소화를 다 끝낸다는 생각으로 꼭꼭 씹어서 먹으라는 거죠. TV 교양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소식 다작편에 따르면 우리가 음식을 만약에 100번 정도 씹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타액이 소화에 가장 적절한 산도인 pH 6.8이 된대요. 이것은 암 환자한테 엄청 중요한 상황이래요. 그리고 혈당 피크 없는 식사의 핵심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흡수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독성이나 곰팡이균, 세균, 바이러스 등은 우리 침이 다 제거하거나 중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씻게 되면 몸에 염증을 줄이고 간의 해독 작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암에 걸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부터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거부터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음식의 신선도래요. 모든 식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은 산화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녹즙 재료 구하기 어렵다고 한꺼번에 많이 사놓고 먹어도 안 돼. 야채 과일도 절대 한꺼번에 많이 사놓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오래된 견과류 굉장히 조심하래요.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곰팡이균 독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물이래요. 노화를 연구한 학자들은 노화를 암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암의 가장 중요 인자를 노화로 꼽습니다. 암 환자가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로 고령화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고 정확히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이 노화를 달리 정의하는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탈수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탈수는 세포 차원의 대사에 급격한 악화를 가져옵니다. 물을 잘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대부분 실제로 그 암 환자들한테 이거 설문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물 섭취량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우리 혈액의 주요 성분이죠. 우리 혈액의 어느 정도의 주요 성분이에요? 9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지 않으면 혈액량이 주는 거예요. 혈액 흐름이 그러니까 느려지고 세포의 산소와 영양의 원활한 공급과 노폐물 처리가 어려워지니까 아까 암의 원인이 뭐죠?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 세포의 노폐물이잖아요. 이걸 일으키게 되는 거죠. 물도 우리 몸이 그런데 이 물도 내가 암이야. 그렇다 해서 내가 막 2리터를 막 먹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물이 안 맥히면 너무 많은 물을 드시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늘려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갈 때 저는 음양탕으로 먹는 방법 너무 권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커피, 녹차 뭐 이런 카페인 있는 거는 내가 커피 한 잔 마셨다. 그러면 그거를 이뇨작용을 하잖아요. 물을 빼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셨다 그러면은 물은 2배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꼭 인지해서 카페인 음료는 금지. 암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암환우들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정수기 바꾸는 거,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정말 꼭 들어가야 돼요. 공기청정기는 아까 음이온 때문에 말씀드렸고, 정수기는 야갈카리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물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수기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 치유의 운동 법칙이 있어요. 이것도 꼭 알아야 돼요. 운동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어떤 값비싼 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암 치료 및 치유 작용을 한대요. 운동이야말로 부작용과 내성이 없는 진정한 항암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런 경험담을 얘기해요. 저는 운동이 암 치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기에 복용 정량의 서너 배가 되는 마약 진통제로도 통제가 안 되는, 특히 움직일 때마다 참을 수 없게 다가오는 암 통증 가운데 가장 참기 힘들다는 척추 전이암 상태에서도,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도 척추로 가는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대를 차고 쌍지팡이를 짚고 발을 질질 끌면서도 운동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처절하게 운동을 했는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발을 이렇게 질질 끌면서, 발을 들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렇게 질질 끌면서 운동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작은 돌뿌리나 나무뿌리에 꼭 걸리게 된대요. 그때 뭐 진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참 머물러갖고 식은땀 막 질질 흘리고 그 통증을 견뎌야, 이겨내야 또 한 발자국을 질질 끌 수 있었대요. 근데 참 이 부모의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걷는 그 길에 그 돌과 나뭇불을 맨손으로 다 파냈다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이 걸릴까봐.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이 책에 적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이런 말을 들었대요. 운동한다고 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다가 잘못하면 척추와 골절 위험이 있으니까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자기는 권유를 받은 상태였대요. 근데 그 말 무시하고 자기는 정말 처절하게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도 이렇게 처절하게 운동을 했는데 우리 사지육신 멀쩡하고 걸을 때 여러분들 이런 통증 안 느끼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걷는다고 무릎 조금 아프다고 운동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평상시에 운동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암 한우의 운동의 주목적은 몸의 대사 활성화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심폐 근육을 뭐 향상시킨다 이런 게 운동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암 한우의 운동의 목적은 몸의 대사 활성화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다르다는 거죠. 대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강도 운동을 피하는 거예요.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드는 거 아시죠?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활성산소는 곧 암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절대 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헉헉거리는 운동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암하는 운동의 원칙은 자신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중강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오래 하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도 전업 치병할 때 자기가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진 이후에는 4시간 이상을 운동했대요. 저는 암 치료 후 건강을 되찾고 회복된 것을 자신해서 마라톤 운동했던 한우분이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돌아가는 걸 지켜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암 한우는 조금 빠른 걷기 수준의 중강도 운동을 가능한 한 오래 함으로써 몸의 대사 기능 향상과 혈액순환을 강화해서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에 암화된 몸 상태를 개선해 나가야 한대요. 그 밖에 이렇게 천천히 오래 걷는 운동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운동을 스쿼트 운동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낮은 혈당 유지와 우리 몸의 열 생산에 필수적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허벅지 근육과 다리 근육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스쿼트 운동 권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차원에서 저산소를 개선하는 핵심, 모세혈관을 풍부하게 되살리는 운동이 바로 스트레칭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운동을 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혈당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에 걷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운동요법으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암은 통증이 그렇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리학적 대응을 이분은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치유될 때 통증이 생기는 메커니즘, 우리가 이걸 명현 반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치유될 때 오는 통증을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극심한 통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암에 걸리면 통증이 오는 이유가 암 종양이 뼈나 장기의 신경계를 이렇게 들어가서 누르는 거죠. 침윤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반대로 암의 치유 반응이 또 이 명현 반응이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암 통증으로 혹시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자연치유 노력을 정말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자연치유 노력이 암에 대한 치유 반응을 일으켜서 통증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겪는 통증이라면 명현 반응으로 겪으라는 이야기예요. 이분 이야기가. 명현 반응으로 겪어라. 열심히 치유를 해가지고. 그러면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힘없이 무너지고 포기할 겁니까? 대부분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자연 치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목에서 핏대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운동하고 식기 조절하고 명상하고 나를 살리는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방법 중에 진통제가 있죠. 그런데 이 진통제는 가능한 한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건 당연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될 때가 있대요. 진통제가. 어떨 때냐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잘 경우. 이 수면이라는 건 치유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 진통제를 먹어서라도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암이 너무 심해지면요, 진통제가 안 듣는 경우도 있대요. 그럴 땐 먹지 말라는 거죠. 자기도 처음에 초기에요.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해결이 안 됐대요. 근데 먹지 않았대요. 근데 자기가 조금 나아질만 하니까 진통제를 먹으니까 확 그 통증이 갑자기 확 없어지더래요. 그런데 한 달 반 정도 돼서 그때부터 서서히 다시 진통제를 끊었대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진통제를 한 3개월 이후부터는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진통제는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통제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웃음을 적극 추천합니다. 웃을 때 우리 엔돌핀 나오죠. 이걸 체내 모르핀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부작용은커녕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공짜 마약. 이게 진통제 마약인 거 아시죠? 암 환자한테 주는 진통제. 근데 얘는 공짜 마약이라는 거예요. 저는 뼈 통증이 심할 때마다 마구 웃었대요. 거의 울면서 웃는 거죠. 아마 웃음의 작용 기전을 알지 못하면 이런 미친 짓은 못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면 이거 아마 거의 미친 짓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라도 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많이는 아니어도 이렇게 웃으니까 통증이 조금 진정됨을 느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통증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통증이 오면 나를 바꾸고 다시 가다듬는 기회로 삼으세요. 제게 통증이 없었다면 위기를 자각하지 못하고 처절하게 노력하지 않아 쓰러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통증은 저에게 자명종 같은 존재였습니다. 통증을 내 편으로 만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생각의 힘,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암을 진단받고 마음과 몸, 정신과 건강 등 다방면으로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니,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 몸은 자신의 생각을 담아 그대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즉, 마음속 생각을 우리 신체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생각의 힘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치유제로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상상요법입니다. 저는 이 상상요법으로 이 척추 다 깨진 거를 다 이렇게 맞춘 사례를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엄청나더라고요, 그 방법이. 근데 어쨌든 우리 감각 기관 중 가장 강력한 것이 시각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상상요법을 했냐면 저는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는 영상을 봤대요. 그 영상을 보고 이를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시각화하는 상상요법을 하루에 꼭 3번씩 했다고 해요. 상상요법을 비롯한 자기 최면요법은 나의 세포, 내 몸을 바꾸는 아주 훌륭한 도구지만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나의 무의식을 바꾸는 거죠. 특히 암에 대한 내 의식을 넘어선 무의식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떠한 치유도 노력도 사상각에 불과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이 무의식의 공포를 우리 꼭 극복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무의식은 24시간 나를 지배하기에 암은 죽는 병이라는 공포로 점철된 무의식의 관념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거꾸로 상상요법이 되는 거죠. 강력한, 너무 무섭죠. 그러면 암에 대한 죽음의 무의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통해서 진실을 아는 거. 그래서 이분 계속 강조하는 거, 공부하는 거. 진실, 암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암은 우리에게 마지막 신호를 주는 거죠.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로 반드시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자연 치유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상황이라도 보통 6개월 전으로 위기 상황이 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대부분 이제 좋아졌어요. 결과가 좋아지면요. 다시 원래 상태로 확 다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나 좋아졌다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암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할 수 있겠다고 해갖고 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다가 또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런 위기 상황이 와요. 그리고
생각보다 뭐 별로 몸에 변화가 없을 때도 좌절하고 또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그 기간이 보통 6개월 전으로 온다는 거죠. 자기한테도 그런 위기가 있었대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반복된 공부와 인식의 재부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침대에 누워 고개조차 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장에 복귀해 일하는 모습을 그리며 의식적 상상요법을 했고, 운동을 하면서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라고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들을 다 없애라고 주문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치유 청사진을 수립해서 암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무의식적 치유 상상요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몸의 자연 치유력, 면역력을 믿고 무소의 뿔처럼 전진하십시오. 우리 몸은 여러분이 인식하고 상상하는 대로 반응하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 과정의 누적은 반드시 온전한 치유로 결말짓게 될 것입니다. 라고 3장을 마무리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말기암은 물론이고 초기암, 주변에서도 뭐 우연히 병원에 갔다 건강검진했다가 뭐 암1기라 그래가지고 또는 암0기라 그래가지고 뭐 수술하고 나왔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암이더라도 전업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기암이라 해도 이미 불은 내 몸에 붙은 겁니다. 암은 암 환자와 밥 먹다 재수없게 없는 그런 전염병이 아닙니다. 0기든 1기든 암이 왜 생겼겠습니까? 불이 붙었다면 아무리 작은 붓이라도 초기에 완전히 진화해야 하고 그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4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1기라도 3에서 6개월 정도 내 몸의 건강성 회복과 암에 대한 방어 체계를 다시 세우는 철저한 전업치병 기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3에서 6개월은 철저하게 자기 몸에 집중하는 기간이 전업치병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 4장은 암 치유 청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암을 치유할 건지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 프로틴 디톡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는 하루에 4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그 이야기가 4장에 적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스킵할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장시간 제가 너무 이 책을 꼭 자세하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3장까지 조금 자세하게 넘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고 한 번만 읽지 마시고 2번, 3번 읽어보셔서 여러분들 주변 분들하고 꼭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내 주변 분들한테도 암에 대해서 미리 준비시켜 놓을 필요가 너무 있어요.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든. 갑자기 닥치면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해서 제가 저희 아주버님이 6개월 만에 암 사기 판정받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다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 우리한테 닥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좀 위기의식을 갖고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수고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6월의 소개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이라는 거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나의 정신 상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행복한 이기주의자 이 책 권해드릴게요. 웨인 다이어 책인데요. 이 책 너무 좋아요.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 먼저 나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책도 걱정도 하지 않는다.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미루지 않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내 안에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이 책에 있거든요.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6월의 책으로 제가 이 책 추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응소거 하시고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